네, 무비썸 스포일러를 포함한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영화 안 보신 분들은 혹은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알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김상원 대감의 죽음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제일 큰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원작에서 그렇고 실제에서도 김상원은 죽지 않고 끌려가죠, 청나라로. 그래서 이 죽음이 과연 좋은 선택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알고 있어서 그런지 죽었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자살 시도 이후에 이제 어떻게 구출된다라고는 물론- 안 나오지만 물론 자살 시도를 하고 나서 발견되어서 이제 살아나는 거긴 하지만 피가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고 죽음을 상징하는 대목이라고 좀 봤거든요. 그게 약간 영화적인 수사, 대꾸를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피, 붉은색, 상원이 늘 차고 있는 칼, 백성을 베었던 원죄, 뭐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세팅을 가는 건데 저는 보는 내내 그냥 자살 시도 구출되는 장면이 안 나와서 그렇지 구출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역사를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나중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죽었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차이라면 궁궐에 많은 사람들이 강화도로 가게 되잖아요. 강화도에 아녀자들과 가족들이 있고 강화도를 가려다가 못 간 왕이 이제 남한산성을 가게 되는데 사실은 강화도에 있는 백성들이 미리 잡히잖아요. 지잖아요. 강화도에서. 그것 때문에 남한산성에 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일부러 빼버린 것 같아요. 역사의 어떤 부분을. 그래서 사실 이 영화에는 여자 캐릭터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 이유도 비슷한 이유일 텐데 의도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다 빼버리고 이념과 이념의 대립으로 이야기를 삼기 위해서 그렇게 좀 발라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이념의 대립 그리고 상징 뭐 이런 것들 좀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잘라낸 부분들이 꽤 많죠. 아까 말씀하신 여자 캐릭터도 마찬가지고 유일하게 이 영화에 나오는 여자가 이제 나루라는 꼬마 아이인데 사실은 여성 아이로 설정한 건 그냥 정말 순수의 상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루라 여성 아이로 설정을 하고 그 외에는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한편으로는 집중을 하기 위한 영리한 선택이라고 봐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성 캐릭터들을 넣을 수도 있고 심지어 실제로 감독이 날새랑 칠복 캐릭터 중에 한 명을 여자로 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하셨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럼 좀 너무 자기적이었을 것 같고 다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과감하게 다 생략하고 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 아닌가? 그거는 영화의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영화 사극은 특히 역사의 어떤 부분을 다룰 때 어떤 인물을 다룰 것인가, 누가 주인공인가도 중요하지만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것인가. 말하자면 여기서는 이야기의 끝이 어디인가가 저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쩌면 인조가 309 고두례를 할 때 영화를 끝내지 않을까? 이 말을 박는 순간 영화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영화는 조금 더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그거보다 조금 더 일찍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조가 문을 나설 때 영화가 끝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영화의 끝을 어디에 할 건지에 대한 감각 같은 건 어땠다고 보십니까? 명기를 중심에 놓고 그 뒷모습과 뒷모습을 시작과 마침표를 찍고 싶어 했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미 그게 정해진 오프닝과 엔딩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삶은 끝나지 않잖아요. 지속되잖아요. 뭐 삼고고두례를 했다고 해서 그냥 상황이 더 종료되는 것도 아니고 그 뒤에 더 큰 고통, 명길이 얘기한 것처럼 살아서 겪어야 되는 치욕들이 훨씬 큰 건데 우리가 그걸 이야기라는 형태로 받아들이는 거는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끊을까 요거란 말이죠. 근데 이 영화는 명길 이 관찰자적인 시점에서 시작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한번 우리를 향해서 되돌아본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좀 무서웠어요. 그때 이병헌 배우 명길이 카메라를 보면 어떡하나. 카메라를 보는 순간 당신은 어디를 선택하실 겁니까? 라고 묻는 거잖아요. 되게 촌스러워지는데 다행히 카메라를 보진 않고 다른 쪽을 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하고 싶은 건 그거였을 거예요. 그래도 안 보는 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 중간을 맞추고 있는 건 거죠. 이 건조하고 차가운 시선이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에 근데 또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형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얘기입니다. 라는 걸 전달하고 싶어서 한번 쳐다본 건데 그걸 이제 너무 가깝진 않게 적당히 끊어낸 전 영화에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마지막 3콤보였는데요. 그 결론 짓는 부분에 일단 명기를 돌아보는 거에서 명기의 뒷모습만 보여주면 어땠을까? 두 번째는 날새와 나루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대목에서 너무 상징적이다. 물론 소설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대체가족, 대한가족에 대한 이야기 서로 이렇게 얽혀 사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도
사실 약간 사족 같은 느낌이 저는 있었고요. 세 번째는 삼전도비를 보여주는 아, 네. 네, 그 장면에서는 과하다.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동의 못 하겠는데, 세 번째는 저도 뭐야, 이게 약간 되게 뜬금없는. 역사를 보면 그걸 쓰기 싫어가지고 다들 왜냐하면 정말 치욕적인 역사의 흔적인데 그걸 쓰는 순간 역적이 되는데 그걸 다 쓰기 싫어했는데 그걸 딱 보여주는 순간 글이라는 건 썩지 않고 남아가지고 인간의 치욕의 역사가 되는데 그걸 보여주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실제 그 삼전도비를 보여주는데 아 이건 좀 과하다. 그게 이제 상업 영화들의 관습, 습관, 되게 나쁜 습관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게 실화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를 보여주면 리얼리티가 확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인데 사실 관객들이 그렇게까지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그거는 감독이 의도였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영화가 꼭 감독 혼자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근데 반면에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변명할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유독 칭찬이 많으신 걸 보니까 어쩌면 만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혼자 하면서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황동혁 감독의 남한산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비판을 하면 거의 다 모든 걸 방패로 막아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별점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올해 봤던 한국 영화 중에는 가장 인상적인 영화였고요. 지난주부터 저도 한 줄 평에 동참하고 있는데 오늘도 명문을 김훈 작가님의 미문에 버금갈세라 본인 입으로 지금 명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름이 있는 그 문장이다. 저는 이 영화를 사실 글의 영화, 말의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한 줄 평을 준비해봤습니다. 글이 길이 되어 영화의 갈 길을 터준다. 말이 칼이 되어 영화의 무딘 날을 세운다. 김훈 작가님의 글이 길이 되어가지고 영화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터주는 것 같고요. 말이 어쩌면 칼이 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말이 서로 쨍쨍 부딪히면서 서로의 칼이 되어가지고 영화가 약간 무뎌질 수 있는 부분에 날을 세워주는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라인을 맞춰가면서 한 줄 평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한 줄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저도 길게 할 거기 때문에 긴 한 줄이에요? 긴 한 줄. 네. 제가 생각한 한 줄 평은 날 서린 문장, 차가운 호흡까지 찍은 각색의 품격, 아직까지 들려오는 얼어붙은 땅의 노래. 너무 긴데? 저도 길죠. 네. 네. 뭐랄까요, 못 줄이겠어요. 더 딱 한 줄로 하라면 좋습니다. 가 제 한 줄 평이고 아까도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그냥 상황과 사건만 옮겨오는 게 각색이 아니라 그냥 소설의 톤, 정서, 단어의 느낌까지 카메라로 표현한다는 측면에서는 되게 차가운 호흡을 그대로 옮겨왔다. 그래서 되게 품이 있는 각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되게 현재 진행형의 역사처럼 느껴져서 물론 감독님이 그걸 의식한 것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의식을 되게 안 했기 때문에 더 지금 우리 얘기처럼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웅 작가님의 소설의 좀 제목을 빌려서 이 영화의 주인공은 뭐 인물들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이걸 다 지켜보고 있는 남한산성이 주인공이 영화인 것 같고 그래서 땅의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 영화가 칭찬해 주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한 아쉬움이 저한테는 있는데요.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영화적인 요소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렇다면 이게 이 문장들을 영화로 옮길 때 더 플러스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이 저한테는 약간 아쉬운 지점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송경화 평론가님의 별점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남한산성에 대한 제 별점은 4개입니다. 오랜만에 4개를 사실 보고 나왔을 때는 더 높은 별점을 생각했었는데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걸리긴 하더라고요. 영화로서의 오리지널리티라든지 아니면 의도된 거겠지만 좀 과도한 상징성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지점이 없지는 않았고 대신에 이제 황동혁 감독을 생각하면 정말 목적에 잘 맞게 각색이라는 걸 이렇게까지 충실하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생각하지 못한 지점까지 밀어붙인 게 있어서 별점을 말씀하시지만 저의 신경은 온통 베이비 드라이브에 가 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버리실 거니까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네,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한산성은 몇 위에 랭크가 될까요? 2위로 가겠습니다. 2위. 놀랍습니다. 이 위쪽은 잘 안 바뀔 줄 알았는데 간만에 순위 변동이. 오랜만에 바뀌니까 올해 남한산성과 덩케르크 두 개의 또 전쟁 영화 굉장히 화려한 면면을 과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순위 안에 들 것 같은데요. 일단 베이비 드라이브는 3위고요. 네. 네, 남한산성이 저한테는 9위에 랭크될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재미있었고요. 어쩌면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힘이 그 병자호란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되었지만 현재 한국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현재 지금 한국이 처해 있는 강대국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처지가 병자호란의 조선을 떠올리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생각을 해보면 많은 시사점들을 가능케 하는 영화여서 어쩌면 더 힘이 더 앞으로 커질 것 같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좋아할 것 같은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모비썸 여기까지였고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 영상도 보세요.